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파의 기세가 강력했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에는 강한 한기가 물러나면서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재난 현장에 드론을 띄워 임시로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공중 드론과 지상 기지국이 10km나 떨어진 상황에서도 4K 고화질 영상 6개를 동시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전송 속도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대학에 10년 동안 1,000억 원씩 투입해 국가대표급 대학 부설 이공계 연구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존 학과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대학 내 부설 연구소를 지원해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예산과 인력 등 많은 면에서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딥시크의 열풍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AI 기업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대졸자의 60% 이상인 700만 명이 이공계 출신으로 뛰어난 인재들이 의대가 아닌 공대로 몰리면서 토종 AI 개발이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한파가 약화하면서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월 대보름인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강수가 그치는 시점이 달맞이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에는 북쪽 상공에 정체하던 한기의 중심이 빠져나가면서 추위가 점차 풀리고 점차 2월 중순의 날씨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온이 점차 올라 주 중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예년보다 2, 3도 높아지겠고 낮 기온은 영상권을 되찾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파가 풀리고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할 때는 기온 변동폭이 크게 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대비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주에 폭설과 한파가 심했던 전북 고창에 무려 3.5m 크기 고드름이 열려 화제입니다. 고창읍의 한 마을 주택에는 지붕마다 커다란 고드름이 주렁주렁 맺혔는데 사람 키 2배가 넘는 크기의 고드름도 생겼습니다. 지난 3일부터 대설특보와 해제를 반복한 고창군은 시간당 1에서 3cm의 많은 눈이 내렸고 지붕에 내린 눈이 녹아 얼어붙으면서 땅까지 닿는 커다란 고드름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스타트업이 출시한 인공지능 AI 모델 딥시크가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딥시크는 어떻게 고성능 AI 모델보다 적은 돈으로 단기간에 성능 좋은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딥시크만의 특징은 무엇인지 권석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공개된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 R1. 미국이 주도하던 AI 시장을 단숨에 뒤집어 놨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 구글의 제미나이 등 최신 AI 모델과 맞먹는 성능에 개발 비용은 현저히 낮은 가성비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딥시크가 사용한 GPU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H100이 아닌 저사양 H800 칩 2,000여 개로 개발 비용은 우리 돈 80억 원, 빅테크가 쓴 돈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가성비 개발이 가능했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전문가 혼합 기법 MOE와 정확도 보상입니다. 전문가 혼합 기법은 특정 분야의 여러 전문가가 모여 머리를 맞대 작업하듯 특화된 LLM 모델 여러 개를 모아 필요에 따라 특정 모델만 활성화하는 방식입니다. 딥시크의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R1의 매개 변수는 6,710억 개지만 실제 작업에는 340억 개 정도만 선별적으로 사용합니다. 즉 딥시크는 모든 매개 변수를 구동해 쓰지 않아 다른 AI 모델보다 메모리 사용량이 적고 작업 속도가 빠른 겁니다. 딥시크는 또 지도 학습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화 학습을 시켜 AI를 고도화했습니다. 직접 학습이 아닌 다른 AI가 훈련시키는 강화 학습을 통해 인건비를 아낀 겁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딥시크가 오픈소스를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오픈소스를 이용해 개발한 딥시크를 다시 오픈소스에 공개했는데 이를 통해 전 세계 개발자들이 딥시크 AI를 시험하고 개선하는 등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픈소스라고 그래서 이 AI의 소스 코드를 자기들이 처음부터 개발한 게 아니에요.
이미 공개되어 있는 걸 가져다가 자기들이 이제 변경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도 오픈소스 중심으로 개발을 시작하면 우리도 1, 2년 내에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AI 업계에 아직은 절대 강자가 없다는 걸 확인시켜준 딥시크 쇼크. 전문가들은 딥시크로 인해 미국 빅테크를 추격할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국내 AI 산업계도 우리만의 강점을 발굴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중국발 딥시크 충격은 해외 유학파들이 아닌 토종 개발자들이 주도했다는 점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보안 우려와는 별개로 수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우리나라에 던지는 메시지는 주목할 만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에 제출할 정부 업무 보고서 작성을 위해 마련된 각계 대표 자담회. 더벅머리에 안경을 쓴 젊은이가 리창 총리 앞에서 열변을 토합니다. 전 세계를 중국발 AI 쇼크에 빠뜨린 딥시크 창업자 40살 량원펑입니다. 主要模型没有海外回来的人，都是本土的前50名顶尖人才，可能不在中国，但也许我们能自己打造这样的人。 150명 규모의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주로 중국 본토에서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1995년생 러프리는 샤오미로부터 연봉 20억 원을 제안받을 만큼 토종 천재로 평가됩니다. 我从连 Python 都不会的一个人，4个月以后投了我们在原初领域内的一篇顶会论文。 인력 확충에 나선 딥시크는 연구원 3억 6천만 원, 개발자 2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내걸었습니다. 딥시크를 비롯해 동부 항저우의 신생 유니콘 기업 6곳을 가리켜 육소룡이란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춘제 갈라쇼 때 로봇 군무를 선보인 유니트리, 흥행 대박을 터뜨린 서유기 게임 개발사 등입니다. 전국의 수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선 공대 열풍이 부는 배경입니다. 중국 전역에 설치된 AI 학과만 535곳, 매년 대졸자의 60% 이상인 700만 명이 이공계입니다. 최근엔 시골의 초등학교에서도 AI 응용 교육에 나설 정도입니다. 利用网络平台实现城乡学校人工智能教育相关课程互联互通。 그러나 중국 내부의 정치 사상 검열과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각 정부기관에 생성형 AI 서비스 딥시크를 활용할 때 보안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국내 사용이 증가한 딥시크에 대한 기술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입력 데이터를 서비스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고주 등과 제한 없이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국외 서버에 저장하는 등 보안 유의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북공정이나 김치, 단오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질문할 경우 질문하는 언어에 따라 다른 답변을 하는 점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정부 부처에 딥시크 등 생성형 AI 업무 활용 시 보안 유의를 강조하는 공문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 딥시크의 기술 안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중국의 AI 딥시크 충격파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우리 삶에도 대화형 AI가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챗GPT에 사주팔자를 물어보고 심리 상담을 할 정도인데요. 사람들이 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 상담 내용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건지 알아봤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사 계획이 있는데 이사를 해도 괜찮을지 봐주고 만약 경력의 사주 신년을 맞아 챗 GPT에 올해 운세를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2025년 신년 운세 봐줘. 2025년은 당신에게 중요한 변화와 기회가 많은 해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봐도 답변은 일사천리입니다. 올해 재물운은 어떨까? 2025년의 재물운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정확성을 떠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를 제약 없이 물어볼 수 있고
또 어딘가에 직접 가서 대면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종종 이용할 것 같습니다. 요즘 챗 GPT로 신년 운세를 보거나 심리 상담을 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금 나아졌다처럼 긍정적인 후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 대신 가상의 치료자를 만날 때 사람들이 덜 불안해한다거나 더 개방적인 마음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 심리를 뒷받침합니다. 저도 제 고민을 챗 GPT에 털어놓으면서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전문 상담가야. 친근하고 명확한 톤을 사용해서 나에게 조언을 해줘.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짧게 말해줘. 전문가에게 챗 GPT 답변 내용을 보여주니 아직 깊이 있는 면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비난하지 않는 긍정적인 답변을 통해 사용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한계도 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즉각적인 위로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임상적인 수준에서는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심리 상담 특성상 민감한 정보가 많아 AI 데이터 학습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맹신하는 건 위험하다고 조언합니다. AI 상담에만 의존하는 것은 구급상자로 수술을 시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시적인 위로는 가능하지만 치료적인 개입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면 상담의 한계를 보완하는 전문 챗봇 서비스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던 미국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전력 거래량에서 원자력 발전이 3분의 1을 차지하며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전력 거래량 54만 9천 기가와트시 가운데 원전 발전 비중이 32.5%로 가장 높았고 LNG 29.8%, 석탄 29.4%, 신재생 6.9% 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은 지난 2009년 34.8%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고 최대 발전원이 된 것도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원전 발전 비중은 2000년대 중반까지 40%대를 유지하다가 LNG와 신재생 발전 비중이 커지면서 30%대로 내려왔으며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지난 2018년엔 23.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이 커진 건 원전 한 기가 추가로 투입되고 전체 원전 가동률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원전 해체 현장에서 작업하거나 방사성 폐기물을 옮기는 일은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데요. 사람 대신 고위험 작업에 투입 가능한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코브라처럼 생긴 로봇이 거대한 물체를 들고 움직입니다. 최대 200kg의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암스트롱 로봇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했습니다. 암스트롱 로봇은 사람 대신 방사능 구역으로 들어가 무거운 폐기물을 수거하고 오염된 시설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암스트롱 로봇은 원전 해체 현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공구를 장착할 수 있고 사람처럼 복잡한 동작을 구현할 수 있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무거운 콘크리트나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도 고중량 파이프 조립 등의 섬세한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원전 해체같이 고위험 작업이 많고 현장 인력이 부족한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은 겁니다. 연구팀은 암스트롱 로봇을 지난해 원전 복합재난 대응 훈련과 지난 2023년 한수원 월성본부 재난대응 훈련에 투입해 실용성과 대응 능력을 실증했는데요. 현재 암스트롱의 팔 역할을 하는 매니퓰레이터를 비롯해 제어 시스템, 원격 제어 기술 등을 원격 로봇 시스템 전문 기업에 이전한 상태고요.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은 이를 활용해 제염 로봇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구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과기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한 대학 부설 연구소를 선정해 연 100억 원을 10년간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4개 연구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 연구소는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연구 인력 확충과 국내외 공동 연구 개발 등을 대학의 특성과 강점에 따라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대학은 학과 중심 운영 등으로 글로벌 연구 경쟁력이 떨어지며 인구 감소와 해외 인재 유출 등으로 혁신적 연구 생태계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공기를 전극으로 쓰는 리튬 공기 배터리의 수명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첨가제가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와 아주대, 미국 오벌린 대학교 공동연구팀은 활성산소와 잘 반응하지 않는 리튬 공기 배터리용 산화 환원 매개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산화 환원 매개체는 활성산소의 한 종류인 일중 항산소에 노출된 이후에도 배터리 충전 전압을 3.5V 수준으로 유지했고 충전 동안 방출되는 산소 비율도 높게 나타나 안정성과 가역성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분자의 입체 구조를 분석한 설계법을 통해 산화 환원 매개체를 개발할 수 있었다며 연구에서 사용된 전해질 첨가제 설계 과정은 리튬 공기 배터리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다양한 촉매 개발에도 응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튬 공기 배터리는 산소를 전극으로 쓰는 특성상 내부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산화 환원 매개체를 쓰면 낮은 전압으로도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 효율을 높이고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공중에 드론을 띄워 10km 떨어진 지상 기지국과 4K급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속도 시연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이동통신 장비로 접근하기 까다로운 재난재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공중에서 임시로 이동통신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한 45kg급의 특수 드론입니다. 프로펠러가 돌면서 드론이 서서히 이륙합니다. 드론은 지상 이동통신 시스템과 10km 떨어진 거리에서 300Mbps의 속도를 보였는데 이는 4K UHD 영상 6개를 동시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또 2.5km 거리에서는 이보다 빠른 1.3GBps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공중 드론과 지상 이동통신 간 기술은 5km 이내에서 40Mbps급 속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중 드론은 지상의 상용 이동통신망과 연결을 위해 5G 소형 셀 기지국과 공중 이동 백홀 터미널 등을 탑재했습니다. 실제로 스몰셀 기지국이 상용 이동통신 인프라와 연계돼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사업자 측에 있는 코어 네트워크와 연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코어 네트워크와 기지국과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것이 공중 시스템에 탑재된 이동 백홀 터미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드론 기술이 재난재해 지역, 통신이 안 되는 지역 등에서 신속하게 이동통신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도심교통항공 UAM 개발 기업과 3건의 기술 이전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추가 기술 이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월 수상자로 LG에너지솔루션 이재현 상무와 영도산업 신진호 연구소장이 선정됐습니다. 이재현 상무는 가격의 원재료 비율을 낮추면서도 전압을 높인 범용 전기차용 고전압 미드니켈 전지 기술을 개발해 전기차 대중화에 기여하고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신진호 연구소장은 세계 최초로 초고압의 수소 가스를 제어하는 안정장치가 부착된 용기용 밸브 개발과 기술 사업화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수소차 시장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매달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1명씩 선정해 상장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제33회 천체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천체사진과 동영상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심우주, 태양계, 지구와 우주 분야 등으로 나눠 공모하며 공모 작품은 다른 공모전에 당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총 1,100여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올해는 우주항공의 날 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상이 신설됐습니다. 천체사진 공모전은 아름답고 신비한 천체사진과 동영상 등 콘텐츠를 통한 천문학의 대중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국내 항공사마다 보조 배터리를 직접 들고 타라고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때마침 정부도 관련 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보조 배터리를 들고 탄다고 안전한 것도 아닌 만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가 거론되자 에어부산은 탑승 전에 배터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탑승구에서 보조 배터리를 넣지 않은 짐에만 별도 표식을 하고 해당 짐만 기내 선반에 보관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탑승객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제주항공도 보조 배터리를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한다는 내용에 동의하는 절차를 탑승 수속에 추가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항공사마다 보조 배터리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도 분명합니다. 게다가 배터리를 선반이 아닌 손에 들고 탄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좌석 틈새로 빠지면 압력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난기류 같은 상황에선 손에 들고 있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내 반입 규정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국토부도 이런 점들로 인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어부산 화재 원인이 배터리라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관련 규정을 강화하면 혼선을 일으킬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도 뾰족한 대안을 찾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 장기적으로 나가는 보조 배터리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사후적으로 있어야 될 거고요. 1인당 하나, 그다음에 배용량 같은 경우는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기준을 정해서 반입을 금지하는. 무엇보다 승객들의 여행 편의와 안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난달 일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급격히 늘어 40만 명을 넘겼다는 통계가 최근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실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 고용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에서 29세 청년층 가운데 쉬었음 인구가 41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해 전 36만 6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12.3% 늘어난 수치입니다. 쉬었음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이후 쉬었음 인구는 계속 줄어들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월별로도 8개월 연속 늘어났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더딘 데다 비상계엄 사태, 무한 제주항공 참사 등 내수학제 요인들이 겹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연구에서 청년층의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되면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영구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최근 이후에 청년 보장제를 본따 졸업 후 4개월 안에 취업 지원을 위해 조기 개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졸업 예정자의 상황을 전수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일 경험,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취업 청년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청년 의무고용제를 도입한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의무고용을 위반한 업체를 제재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력이 있는데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고용을 한다든지 쓸 수 있는 고용도 비정규직으로 하청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청년층 전체 인구는 같은 기간 830여만 명에서 805만여 명으로 3% 감소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사용과 규제를 논의하는 AI 정상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AI 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국제 AI 안전연구소 네트워크 의장국 수임을 제안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AI 개발을 주도하는 미국과 AI 안전에 주력하는 유럽 사이에서 딥시크 쇼크 이후 미중 간 AI 신경전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안전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